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충분히 내 서비스를 발현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나는 그걸로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고시원을 하게 됐죠. 근데 전 대단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돈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아니에요. 입양은 그냥 정말 가족을 만들고 싶고 가족을 꾸리고 싶고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알리자.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자. 결국은 우리 같은 입양 가족들이 좀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유입니다.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아직 채널에 어떤 공지 하나 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하게 돼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첫 게스트로 저번 영상에 이제 출연해 주셨던 제 고용주이신 해나경님을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게스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진솔하게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타 채널에 나오셨을 때 고시원 얘기만 하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해나경 하면 고시원 하는 사람으로만 알 것 같아서 네. 이제 오늘은 뭐 물론 고시원 얘기도 빠질 수 없겠지만 제가 1년 동안 해나경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뭐 고시원 말고도 할 얘기들이 넘쳐나시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렛츠고! 요즘 근황이 사실 제일 궁금한데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해나경님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는 5살 딸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 5살이요? 12살. 나 7살 어려지고 싶나 봐. 5학년이요. 2살 딸아이와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벌써 햇수로 21년째 TV 홈쇼핑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 91개, 고시텔 2개를, 고시원 2개를 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해나경이라는 채널, 우리 민유 필름 유민 PD님 덕분에 너무 채널이 잘 되고 있어서 그 크리에이터이자 뭐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름 고시원 창업 인기 강사이자 또 한 단계 또 점프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기 위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죠. 그래서 건물주로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 사업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쪽을 또 확장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뭐 한 7개, 8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손꼽힐 정도로 정말 바쁘시거든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말로만 바쁘고 실질적으로 별로 안 바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짜 바쁘신데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바쁘다는 말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사람이고 싶어서 바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도 오늘 피디님한테 제가 굉장히 바쁘다고 막 얘기를 시간을 잘 쪼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충분히 지금 제가 벌리고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저 혼자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낭비하는 시간도 없고 24시간을 골고루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해나경님 하면 고시원 1타 강사 그 전에도 이제 뭐 고해남님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 말하셨던 거 보면은 이미 쇼호스트로 일반 직장인보다는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계셨잖아요. 어쨌든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고시원을 시작하신 계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피디님, 네, 지금 돈 잘 벌고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더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 더 벌고 싶죠. 똑같습니다. 더 벌고 싶죠. 근데 단순히 돈만 쫓는 목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희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만 쫓는다고 하면 제 삶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진짜 1차적인 거는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정직원의 안정감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팠을 때 그래도 뭐 휴가를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생계로 직결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철저한
내 진짜 노동으로 자본을 벌어들이고 있구나. 그럼 내 노동력이 스탑되는 순간 내 생계도 스탑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찾아 헤맨 거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일을 더 즐기고 싶고, 왜냐면 일에 막 얽매이더라고. 이것만 내 주 수입원이 되면 막 방송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사실 내 29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막 다 갈아 넣고 회사에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그 뿌듯함은 있지만 내 인생이 먼저인데 회사의 인생을 더 먼저 살면서,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챙겨야겠다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프리랜서니까 하나라도 그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일 아니면 수입이 딱 끊겨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고시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점은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해서 솔직히 고시원 입실자분들 관리하는 게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클레임 전화가 오면 해결해줬을 때 기쁨이 더 커. 그 사람이 이번에 또 이게 문제래 하고 짜증나가 아니라,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일이 생기니까 싫지만 그걸 다 해결해줬을 때 그 사람의 고마움과 이 성취감이 있어서 저는 고시원에 그래서 너무 잘 맞거든요.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투자 금액 대비 순이익이 진짜 뭐 20%, 많게는 30%, 40%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안 나가도 되고. 지켜보셨지만 제가 고시원에 자주 나갑니까? 거의 뭐 3주째 안 가신 날도 있죠.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닌가요? 그럼.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에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누가 흔히 말하는 가만히 있어도 앉아서도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원이 이제 돈 많이 버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입실자 관리하는 운영의 스트레스나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시설 보수에 대한 뭐 갑자기 들어가는 금액, 아니면 그거 보수 해결하는데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이게 고쳐주고 뭐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더 나은 삶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고시원이 저한테는 딱 잘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이 내가 쇼호스트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고정적으로 그래도 뭔가 수입원이, 그분들 주거 비용이니까 이게 막 갑자기 유행 타서 망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세 차익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충분히 내 서비스를 발현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나는 그걸로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고시원을 하게 됐죠. 네, 방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되게 즐거움을 얻으신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나경님을 보면서 배운 게 사람을 엄청 되게 잘 믿어주시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엄청 깔려있고 사람을 잘 못 믿고, 진짜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상 막 그렇게 잘 다가가지 않는데, 어쨌든 1년 동안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람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서 해나경님께 그런 사람에 대한 가치, 아니면 그런 인간관계,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속으로 나는 길거리의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다 비위를 맞출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눈높이, 그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40대 중반을 오면서 느낀 게, 애초에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착한 사람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나한테는.
모두에게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안 좋은 사람이었어도. 그래서 그때 느꼈지. 아, 내가 이 사람의 이 가치를 두고 이 사람이 그냥 흘려보내는 인연이 아니라 잘 섬기고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도 배울 점은 하나씩 다 있거든. 그리고 나한테 도움 줄 게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뭐 하나 받을 게 있을까 해서 하면 그건 또 진정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향이 사람을 좋아하고 믿는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만약 피디님과 일을 하면서 내가 성숙되지 못한 행동을 막 피디님한테 했으면 피디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재능의 영역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향적으로도 그러신 면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처음에 다가가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든 돌아오는 피드백이 약간 막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한 명 있었잖아요. 네. 이제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아, 2명. 일적인 걸로 한 명이 있었고, 역시나 일이긴 한데 일 이전에 인간적으로 이제 어떤 친분을 쌓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한번 뒤통수를 지대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아끼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의 단점이 사람을 너무 좋게 보는 거, 쉽게 믿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점과 단점이 같은 맥락인 거죠. 네. 뒤통수를 맞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그냥 운이 없었던 것 같아. 운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깔끔하게 손절하면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손절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었는데, 왜 요즘 그런 컨텐츠들 많잖아요.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그냥 다 뭐 차단?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서 손절. 그가 하는 나쁜 행동을 보면서 내 감정이 상하는 게 싫은 거지. 그리고 또 한 명은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성공이 대부분 옆에서 보면 응원해주고, 제가 성공을 한 건 아직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어 하면 전 다 꺼내서 다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응원을 할 그릇이 못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보는 게 본인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되게 믿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예전에는 이 사람을 좀 다르게 변화시켜서 같이 끌고 가서 서로 성공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게 내 정신건강에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피디님.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저도 딱 그냥 손절했는데 마음이 되게 편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뭔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나 뭐 내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저 말고 다른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텐데 그 사람의 뭐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꾼다는 게 어떤 개인으로서 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시원을 하시면 어쨌든 수익률이 되게 좋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고시원을 시작하고 가장 크게 삶에서 변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재지 않고 밥을 사줄 수 있어. 지금 1년 동안 빠짐없이 다 사주셨습니다. 고시원하고는 달라진 점, 첫 번째, 효녀가 된다. 아시죠? 뭐 저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엄청 용돈 플렉스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순간 가격표를 안 보게 됐죠. 제가 가격표를 안 보고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드를 제가 어쨌든 모아서 고시원을 하는데 현금 흐름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진입, 다음 스텝을 밟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고 가족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해나경님이 가족한테 해줄 수 있던 지원의 크기 말고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도 혹시 있을까요? 가족들한테 사실 되게 미안하죠. 자주 집에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시원으로는 시간을 제가 많이 뺏기진 않지만 창업 강의, 고시원의 연장선이잖아요. 창업 강의랑 뭐 유튜브랑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미안해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 원래 가정적이었는데 집안일을 정말 다 맡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 저희 집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누가 보면 백수인 줄 아는데 저희 신랑도 이제 홈쇼핑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는 시간은 다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고 온유도 엄마가 바쁜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는 게 엄마가 열심히 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게 단합이 잘 되는 걸로 좋은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희생하자는 궁극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다행히 가족끼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이겨내 가고 있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려는 입장에서 주위의 어른들한테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제 진짜 뭐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와 관련된 분들 제외하면 좀 최대한 늦게 해라. 결혼 뭐가 좋다고 빨리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빨리 하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남편분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전 처음 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남편 자랑 많이 했나? 아니 보통은 이제 막 남편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채널 타 채널 나가셔서도 되게 좋게 말씀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해나경님을 보면서 해나경님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네요. 가족이요. 남편도 열심히 직장을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뭔가 부동산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의를 물론 세금 문제 때문도 있지만 전 다 공동명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까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장에 막 갈라설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일궈놓은 막 이런 재산들을 남편하고 다 나누고 이러는 게 그 쉬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아까워. 뭔지 알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럼 당연히 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진짜 그런 생각이거든.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신랑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예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나 막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신랑은 내가 돈 버는 게 좋은가 이제 웃으라고 한 소리고요. 저희는 연애 때부터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멋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절대 싸우면 다음날 넘기지 말자. 전화 함부로 뚝뚝 끊지 말자. 여러 가지 서로가 진짜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러니까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미리 다 공유를 하고 그거를 지키고자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싸움이 아시겠지만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질러요. 소리를 안 지르고 쉽게 막 욱하고 화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안 번져. 그래서 싸움이 없었던 것 같고 서로의 노력도 필요했고 그런 소통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길었어요, 그 과정이. 그 전까지는 저도 막 진짜 막 바닥에 들어 눕고 와! 막 이러고 막 왜 나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자취 한 번 안 하고 엄마 손에서 커서 바로 결혼을 한 케이스라 집안일 일도 모르는 거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오죽하면 그것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집안일을 달력에다가 다 써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체크하자. 뭐 예를 들어 빨래 개기, 뭐 설거지하기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체크해서 누가 집안일 비중이 더 높은지 한번 보자. 왜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된 거죠. 저희 세대 부부들이 그런 거 체크한 다음에 한 49대 51의 비율만 돼도 이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 그런 걸로 이혼하는 사례가 되게 많대요.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차신 거죠? 15년 됐어요. 그 15년 동안 정말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비결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노력이 있었지. 저희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은 있었지만 큰 싸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잖아요, 피디님. 내가 신랑을 너무 많이 좋아해. 제트뽕이. 근데 진짜 그래. 진짜 제 이상형도 아니고 제 타입도 아니고 연애할 때 진짜 저 엄청 쫓아다녔고 난 싫어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닥 가족들 중심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별로 심심하고 재미없는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트 뿅뿅. 왜냐면 다 1순위가 0순위가 다 가족이야. 요즘 이제 흔히들 말하는 약간 너드남 그런 신랑이 지금 48살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복근이 있고 몸이 되게 예쁘거든요. 물론 돈 안 주고 운동을 해서 엉망이긴 하나 몸의 비율이 뭔가 근육의 이런 모양이 그렇긴 하나 지방 하나 퍼진 살 없이 저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루틴대로 사는 삶이야.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산책하는 거, 걷는 게 제일 사랑하는 취미예요. 그러니까 골프나 이런 돈 들어가는 걸 일절 안 해. 근데 진짜 돈을 아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벌 만큼 벌잖아. 우리 둘 다 진짜 돈 드는 이런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사색 즐기고 그냥 걷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네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현아경님과 가족의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입양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랑 1년 동안 있으면서 실제로 막 입양에 대한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입양을 하신 게 뭐 블로그에도 올리셨고 전에 하던 채널에도 이제 공개하셨고 해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입양이란 게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양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 따로 있으신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입양의 계기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낳은 자녀가 있는데 또 막 입양을 할 정도의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깜냥은 아니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 자궁근종 여자들한테는 되게 흔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수술을 한번 하게 되고 결혼 전에도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혹이 난소에 붙어서 이제 그 난소 절제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난소 절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의료사고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10분의 1만 남아도 임신이 되니까 일단 이제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같은 선생님한테 2번 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자마자 바로 난소기능 저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기 폐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1, 얼마나 꽃처럼 그죠? 꽃다운 나이예요, 그죠? 그때 조기 폐경이라고요? 하고 난소기능 저하라는 얘기를 듣고 요거는 노화랑 비슷한 단계여서 다 갑자기 회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치료해서 낫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불임과 같은 난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한방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임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보려고 했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노라하는 병원 다 양방 한방으로 다 다녀보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갑상선 암에 걸리죠.
근데 그 갑상선암이 혹 하나 이렇게 있어서 똑 뛰는 단순한 암이 아니라 목소리 신경에 암세포들이 다 퍼져서 목 전체를 다 전절제를 해서 수술 시간만 6시간이 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이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서 그걸 알게 됐는데, 건강검진 하는 과정에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큰 병원을 가라 이 정도였고,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도 긴급으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을 정도였어요. 원래 그런 큰 병원에서는 한두 달 막 걸리잖아요. 근데 막 저 2주도 안 돼서 수술 날짜 잡아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 수술을 받는데 항암 치료 때문에 2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항암 치료까지 해서 그 2년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냥 희망이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쇼호스트가 제 일생의 꿈이었잖아요. 전 다른 직업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고, 저는 꿈을 직업으로 만든 굉장히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쇼호스트도 목이 진짜 막말로 절단 났는데 이 목 흉터, 바늘 흉터 때문에,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병원 다녀야 되는 과정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꿈을 잃고 제가 아이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정말 유난 떨 정도로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도 하자마자 애부터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도 못 낳는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암 투병을 하는 환자까지 된 거예요. 그 세 가지 쓰나미가 겹치면서 정말, 그냥 죽고 싶은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쯤, 제가 워낙 또 긍정적이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 인생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수 없어서,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는데, 그 한 줄기 희망이 그때 아이였어요. 근데 아이라는 게 꼭 내 뱃속을 통해서만 낳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배로 낳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제가 그 아이에게 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고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입양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양을 통해 가족을 만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전에 쓰셨던 글들이나 그런 걸 봤는데, 공개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입양이랑 공개 입양이랑은 제도가 다른 건가요? 달리 뭐 제도라고 있는 건 아니고 표현의 차이인데, 공개 입양이라는 게 아이 당사자에게 이제 공개를 하면 공개 입양이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알린다고 해서 공개 입양은 아니고요. 아이에게 이제 알리지 않으면 비공개 입양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지 않는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입양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입양 관련된 카페에 가서 그 입양 가족들의 글들을 많이 읽어봤고, 그분들의 글을 쭉 읽고 있는데 공개를 한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고 주변에도 말하는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다 에너지가 있고 밝고 되게 희망찬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공개하지 않은 글들은 이사를 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하시는 분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제가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가족, 입양 가족인데 한번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도 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쪽지를 보냈는데 흔쾌히. 근데 그분들이 공개 입양이기 때문에 저를 초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비공개 입양이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고 막 티 없이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난 공개 입양을 해야겠다. 이게 건강한 거다. 그러면서 나름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하고 주변 선배 입양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숨기지도 감출 일도 없다. 그리고 난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고 예뻐서 사람들한테 난 자랑하고 싶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온유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 만큼 다 아는 나이고, 그죠? 근데 온유가 알 만큼 알지만 한 번도 큰 시련 없이 입양을 되게 건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친구들한테도 다 이야기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온유 아기 때부터 해서 블로그에 공개를 한 거고, 블로그 했을 때 그런 걱정해 하시는 댓글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왜 아이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가 입양된 걸 왜 밝히냐, 너 너무 나쁜 엄마 아니냐, 뭐 너 유명해지려고 이러냐 뭐 진짜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근데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댓글은 뭐 해나경님 보고 입양을 결정하게 됐어요. 시험관으로 10년 동안 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망가졌는데 입양을 통해서 제 건강도 찾고 뭐 아이와 행복도 찾았어, 이런 글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근데 저도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온유가 싫어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한때는 그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이제 그 한 목사님께서 뜨겁게 사랑받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진행하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말씀드렸더니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는 뜨겁게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쭉 하고, 혹시 온유가 엄마 내 얘기 떠벌리지 마, 엄마 나 싫어 이러면 다 삭제하고 다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온유는 지금도 엄마가 그 블로그 글을 쓴 거를 온유도 읽고 있어요.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막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 입양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도 온유와 함께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입양인식 개선 강사로 온유랑 저랑 듀엣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잠깐 본 것 같은데 낳아준 부모님과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을 구분해서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게 엄청 건강하다고 봤어요. 되게 신기하고, 그런 케이스를 실제로는 사실 처음 보니까. 그럼 혹시 지금도 과거에 해나경님처럼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걸 또 어떻게 아이에게 얘기해서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근데 저는 진짜 아이한테 알리라고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 그 알려주는 시점이 더 중요해요. 언제 그럼 알려주시죠? 그냥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3살, 4살 때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조금씩 동화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거나 알게 되거든요. 저희 온유도 그랬어요. 4살 때 엄마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저는 그때가 맞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 그래서 저도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막 예행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감정의 순간 휘둘려서 막 울거나 눈물이 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맞아. 처음에는 맞아. 왜냐면 아이도 뱃속에서 나온 게 맞으니까. 맞아. 그런데 온유야, 엄마 뱃속은 아니고 다른 분 뱃속이었어. 근데 아이는 도화지처럼 깨끗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4살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누구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온유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 온유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분. 근데 그 온유를 낳아주신 분이 온유를 먹일 우유가 없고, 온유를 눕힐 따뜻한 공간이 없고, 온유를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엄마랑 만나게 된 거야. 왜냐면 엄마는 온유를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온유가 엄마를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막 옛날처럼 뭐 새가 뭐 가슴으로 낳았네, 뭐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는 이 방법도 그렇게 완벽하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소설 속의 허구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저는 그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입양을 도와주셨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온유랑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 해서 아이가 납득이 되게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온유도 막 갑자기 춤을 막 같이 추는 거지, 얘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온유야, 그래서 엄마는 온유를 만나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해서, 우리는 입양 가족이 돼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야 라고 해서, 온유는 지금까지도 입양은 우리 엄마가 행복한 거구나, 입양은 우리 가족을 되게 행복하게 만든 거구나라는 그 인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학습을 계속했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온유는 어디 가서 아기 때 한 6살 7살 때 막 이모, 막 삼촌,
저 입양 가족이에요.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뭐 제가 그걸 보면 오히려 웃긴 거예요. 뭐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해줘. 왜냐면 아이 낳을 때 피디님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제가 피디님한테 대단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니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저한테 대단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대단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돈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아니에요. 입양은 그냥 정말 가족을 만들고 싶고 가족을 꾸리고 싶고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축하를 받고 싶은데 대단하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나도 이게 한편으로는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잘 입양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나를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근데 그 대단하다는 말 듣고 기분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대부분의 입양 가족분들이 그런 말 듣는데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착한 일 한다. 대단하다. 근데, 내 뱃속으로 난애도 그렇게 얄미워 죽겠는데, 너는 네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얄미운 애를 키우느라고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런 거. 진짜로. 그러니까 어른들.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닌 거야. 왜냐면 그분들이 입양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알리자.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자. 왜냐면 그분들에게 입양을 정확한 진정한 뜻을 알리고 결국은 우리 같은 입양 가족들이 좀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차인표 신하라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한 연예인들이 말하는 입양보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평범한 가족이 말하는 입양이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하해주세요. 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 땡큐죠. 저 이 몸매 유지하고, 하늘에서 애가 똑 떨어졌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10개월간 배 안 부르고, 이 기쁜 애기가 나한테 딱 왔는데, 저는 너무 땡큐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 이 미뉴필름 여기에 나온 이유도, 이렇게 단 한 분이라도 입양 가족을 보면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웃이구나. 다르지 않구나. 대단하지 않고 축하해줄 일이구나. 그렇게 그냥 다른 시선이 아니게 봐주십사. 그런 의미로도 나온 것도 있죠. 좀 이런 얘기를 해나경 채널에서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전 너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물론 돈 버는 것도 너무 좋지만 건강한 가족관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돈 버는 얘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나 조회수 빵 되면 근데 진짜 한 분이라도 봐주시면 돼. 그 누군가 한 명이라도 변화됐다면 우리가 엄청난 성과일 거야. 지금 저희 세대가 바라보는 그런 가족관이라던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뭔가 저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엄청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나 그런 가족관에서 되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학형님 가족을 보면 물론 그런 성경적인 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기에 되게 맞춰져 있으신 분들 같아서 엄청 되게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보고 배울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가족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되게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한 번에 어려운 일이 몰려오고 근데 저는 그런 순간들이 좀 대부분 다 몰려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 가까운 가족들에게 학대를 받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힘든 유년기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때의 기억이 사실 지금도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 번에 올 때 어쨌든 극복을 해 나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정말 어쩌면 누군가였으면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그럴 순간에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 아니면은 극복했던 방법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와, 근데 진짜 그때는 한창 때인데 암 수술 받고 근데 이게 수술 자국이 목에 있으니까 한
한여름에도 머플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스슬 자국을 없애는데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피부과 다니면서 요즘에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거의 표시 잘 안 나긴 하잖아요. 근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목에 꽉 붙는 체인 목걸이 있잖아요. 막 진주 목걸이 울면서 막 그거 목걸이를 했어요. 왜냐면 꼭 가야 되는 결혼식이나 막 이러는데 흉터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다는 상실감, 그리고 내 평생의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그 쇼호스트를 대고 이제 막 내 경력 피우고 경력을 쌓고 꽃을 피우려고 하던 그 절정기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아 근데 그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돼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혼자였을 때 그랬으면 지방에 부모님 걱정하시느라 저는 암 수술 받은 얘기를 부모님께 안 했어요. 우리 엄마가 머플러를 자꾸 손수건을 하니까 그 눈치를 채셔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서 엄마한테 진짜 불효를 했죠. 왜냐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몰랐으니까. 근데 나 엄마한테 알리기 싫었거든. 근데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옆에서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좀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 온유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했고, 근데 두 번째는 남편이 진짜 전 그때 되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너무 매정한 거야.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인데 저는 진짜 손톱에 제가 하도 바닥을 억울해서 긁어서 이 손톱 사이가 막 짓이겨지고 막 멍이 들 정도였거든요. 매일 바닥을 긁으면서 울었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든데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신랑이 한 얘기인데 그때 같이 힘들어했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뭔지 알 그 감정이 더 동요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땐 진짜 힘들어졌을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옆 사람이 뭐 그게 어때서 하면은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죠?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았는데 옆 사람이 같이 그래. 막 나도 같이 너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이러면 막 더 큰일 나고. 그게 뭐 무슨 일이야? 이거 크게 별일 아닌가? 하긴 당장 뭐 나는 뭐 머리가 다 빠진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린 것도 아닌데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 아닌가?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힘이 굉장히 컸고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 그땐 너무 서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진짜 별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게 컸고, 세 번째는 그래도 제가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학창 시절에 진짜 한 권도 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계발 약간 이런 쪽 책을 좀 많이 좋아해서 읽기 쉬우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시련을 극복을 해서 그거를 되게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잘 되는 그런 샘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책으로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가족의 힘이 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긍정적인 어떤 성향?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현영 언니를 보기로는 엄청 밝기만 하고 어려운 일 별로 안 겪었을 것 같고 얘기하자면 또 엄청 많아, 진짜.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되게 밝게 사시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사람이 겪어봐야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되게 단단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이대에 비해 멘탈도 그래도 좀 센 편이고 삶에서 이런 고난들이 한 번씩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솔직히 있는 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더 나은 것 같긴 해. 그죠?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있었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삶이 너무 어려운 누군가가 해나경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렵다. 일단은 그냥 일단 한번 딱 안아줄 것 같고 그냥 토닥토닥 한번 해줄 것 같아. 근데 그런 스킨십의 힘이 되게 크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크죠. 엄청 크죠. 지금도 제가 웬만해서는 저 힘든 얘기하면 울컥 안 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딱 안아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울컥하네.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힘이 크다는 거겠죠. 채운 온기를 느끼는 게. 뭐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일단은 토닥토닥 해줄 것 같고 손도 한번 꽉 잡아줄 것 같고 그냥 저는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거 있잖아. 평소에 우리가 못 먹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되게 좋아지잖아요. 에이, 그냥 그 순간만이라도 그냥 기분 좋아지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뭘 다 뭐 물질적인 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힘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힘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피디님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솔직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시원에서 이제 자립 후원 청년하고 그러니까 자립 청년 후원하는 거나 저거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단체 조금씩 후원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돈이 내가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양질의 더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중에 그런 사업도 네 그냥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뭐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 그냥 저는 와서 그냥 그래도 진짜 좀 뜨겁게 딱 안아주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 내가 웃겨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 그냥 기분 전환이 되게 새로운 좀 시작을 할 수 있게 그럴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나도. 사실 그런 사람들 왔을 때 막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베풀고 좀 선한 가치를 전달하고 나눔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적인 마인드로서 교육을 해서 그런 걸 해야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현아경님은 그런 마인드셋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돼 있으시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엄청 좋은 성품을 가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쉬운 일도 전혀 아니고 진짜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니까 오히려 내 걸 챙기기 바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나눔을 실천을 한다는 게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베푸는 거에 전혀 거리낌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좀 보탬이 돼야 하는 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항상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온유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유를 낳아주신 분을 떠올리고 왜냐면 이제 그 친구가 어린 고등학생 나이에 아이를 출산을 해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뭐랄까 아무튼 이제 온유를 키우면서 조금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끔 됐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조금 나도 좀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요즘의 나눔은 또 약간 그런 것 같아. 나 진짜 피디님이 뭔가 얘기할 때 멋있는 어른인 것 같아요. 멋 없는 어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정말 나도 멋있는 어른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좀 멋있게 쓰고 싶더라.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어른처럼 돈을 쓰고 싶었어. 근데 실제로 제 주위에 정말 몇 명 없는 멋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편집하지 말아요. 네, 오늘 어쨌든 좀 그래도 꽤 생각보다 긴 시간 촬영을 했는데 이제 타 채널에 나가면 고시원 얘기만 잠깐 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촬영이 좀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해나경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또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고 좀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좋은데요? 계속 고정으로 안 되나? 네, 너무 좋았습니다. 크게 보자면 제일 잘 알려진 고시원이라는 주제와 가족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뀐다거나 힘을 얻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제 팟캐스트에 첫 게스트로 왜 이게 나와주셔서 별게 아닙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같이 하는 일들이나 뭐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좀 현학형님의 소식이나 아니면 그런 뭐 입양에 관한 것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